편의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들렸고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다시 열리는 듯한 기분을 남겼다. 20살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야윈데다 창백했고 손끝은 추운 공기에 오래 노출된 사람처럼 붉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흔들리며 희미한 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을 덮기 위해 울리는 아주 작은 종소리 같았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분유 코너로 걸어갔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래 신어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는 마치 땅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닮은 듯 무겁고 조용했다. 그녀는 선반 위에서 가장 저렴한 분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캔의 표면은 차갑고 매끈해 보였고 표지에 그려진 아기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손을 뻗는데 몇 초가 걸렸다. 망설임이라기보다는 마음속 무언가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손끝은 분유캔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금속 캔 표면에서 약한 냉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그 촉감은 오래전 어머니가 건네주던 스테인리스 컵의 차가운 표면을 떠올리게 했다. 혜진은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떠오르는 착각이 함께 따라왔다. 그녀는 분유를 코트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움직임은 서투르고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익숙한 듯했다. 어린 시절 밥그릇을 몰래 챙겨나가 길고양이에게 건네주던 습관이 몸에 새겨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오래된 슬픔의 모양처럼 다가왔다. 점원은 졸린 눈으로 계산대 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CCTV 화면 한쪽에서는 혜진의 움직임이 작게 반사되어 보였다. 그 작은 화면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리고 그 화면 속 혜진은 마치 자신이 훔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늦게라도 돌려주려 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죄책감보다 절실함이 더 크게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문 쪽으로 향했다. 계산대 위에 비춘 형광등의 하얀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 빛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어딘가 젖어 보였다. 울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외로움이 피부 위로 스며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한밤중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듯한 고요한 슬픔을 띠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 지나가며 코트 옷깃을 살짝 흔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 느낌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니? 하고 조용히 손등을 대보는 듯한 온도였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분유캔이 가슴께에 닿는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무게가 가벼웠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거리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음조차 희미했다. 대신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건 아이 울음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였다. 그 바람의 결은 얇고 흔들렸고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코트를 더 꽉 붙잡았다. 그녀는 잘 알았다. 오늘 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떻게든 들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배고픈 아이에게 젖 한 모금조차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더 큰 죄처럼 느껴졌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한국 속담에 굶주린 마음은 체면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혜진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실인지 몸으로 깨달아가는 중이었다. 그 순간 편의점 옆 골목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는 고양이 울음이었다. 젖먹을 아기를 찾는 듯한 다급하지만 작은 울음. 혜진은 그 울음이 자신의 아이가 내는 소리처럼 들려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울음은 금세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속 분유캔이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금속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작게 흔들렸다. 그 조용한 도둑질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곧 누구보다 깊은 울음을 불러올 파문처럼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정은 봄 햇살이 들지 않는 구조였다. 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지만 그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굳어버렸다. 혜진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녀의 손등에는 아직도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떨리던 그 미세한 긴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재판정 특유의 공기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벤치에서 나는 약간의 먼지 냄새가 그녀의 폐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 주민센터에서 혼자 서류를 떼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그녀는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한가운데 판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직 혜진을 보지 못했다. 혹은 본다 해도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느껴지는 익숙한 풍경일 뿐일지도 모른다. 의사봉이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이상하게도 긴장감을 깊게 가라앉혔다. 마치 모든 감정이 억눌리는 공간에 어울리는 단단한 소리였다. 서기가 혐의를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혜진, 절도죄.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다. 손가락 마디는 새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 마디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오는 듯했다. 심지어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작은 소리조차 너무 커 보였다.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속담 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말 못할 사정도 죄는 죄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했다. CCTV, 편의점 점주 진술, 가격, 시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삶의 가장 절박한 선택이 숫자와 문장으로 재단되는 기분은 차갑고 무력했다. 혜진은 잠시 목이 메었다. 마치 스스로를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한 침묵이 입술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변호인도 없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지만 배정되기 전이었다. 재판 날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왔고 그녀의 삶은 이미 너무 오래 버틸 여유가 없었다. 아기는 밤새 울었고 젖은 나오지 않았고 혜진은 자신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피로가 법정까지 따라온 듯했다. 판사가 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들 법도 했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두려워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판사의 질문은 짧았다. 분유를 훔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장은 법정에서는 매우 흔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진에게는 인생 전체가 그 질문 하나로 압축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입술을 열었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법정 창문 바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스프링클러 물줄기 소리가 은근하게 파고들었다. 봄날 아침 특유의 차가운 물 냄새가 실내까지 희미하게 스며왔다. 그 냄새는 아기에게 물을 조금이라도 먹이려 희석해 마시게 했던 보리차의 향을 떠올리게 했다. 혜진은 낮게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그냥 그 말은 끝맺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삶이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는 변명조차 사치일 때가 있다. 판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혹은 너무 익숙한 비극 앞에서 이미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해진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마치 판사의 시선이 어떤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미세한 숨멈춤이 그의 동작을 잠시 멈추게 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 정적을 또렷하게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오래된 기억 속에서 발견했을 때만 생겨나는 침묵이었다. 그 차가운 법정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고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다. 윤혜진, 서기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읽었다. 그 이름은 법정 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혜진은 눈을 들지 못했다. 그저 머리카락 너머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막으려는 듯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판사의 손끝이 멈췄다. 그가 넘기던 서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공기 중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정적이었지만 혜진은 느꼈다. 작은 숨소리 하나, 그리고 그 숨이 잠시 멈추는 낯선 기류. 판사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입술 사이로 굴렸다. 윤혜진. 이번에는 마치 그 이름이 낯익은 노래 가사처럼, 오래전 마음속에 깊이 박힌 기억처럼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말을 멈춘 채 시선을 가만히 정면에 둔 채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미묘한 정적에 이끌리듯 시선을 들어 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감정을 숨기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판사석의 높이, 나무 책상의 두께, 재판 진행의 공식적인 어조. 그러나 그 모든 장치들조차 막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은 주로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에서 시작된다. 판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마치 돌 속에 갇힌 물방울이 처음으로 틈을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혜진의 눈도 흔들렸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알고 있는 느낌이 둘 사이에 동시에 떠올랐을 뿐이다. 그는 서둘러 시선을 내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더 느리고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서류상 확인한 바,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판결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과 현실 사이의 균열 속에서 버티려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재판이 끝난 뒤 혜진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녀는 코트 속에서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꺼내 가만히 펼쳤다. 종이는 차갑고 뻣뻣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어릴 적 아동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았던 출생증명서를 떠올렸다. 거기에도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란 항목에는 단 하나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기재 없음. 그 단어를 처음 읽었을 때의 공기가 오늘 법정의 공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한편 재판장이 텅 빈 판사실로 돌아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누렇게 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한복 치마 저고리, 팔에 안긴 아이, 흐릿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사진 뒷면엔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혜진, 봄에 태어난 아이. 판사는 손끝으로 사진을 문질렀다. 오래되어 눌린 모서리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그 여인의 눈매는 오늘 법정에서 본 혜진의 눈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오래전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돌아서던 그 여인의 마지막 표정. 그는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묻어두었을 뿐이다. 묻어두었던 기억은 이름 하나로 다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죄가 아닌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났다. 판사는 그 어떤 사건도 다시 열람하지 못한 채 매일 밤늦게까지 같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서랍 안에는 여전히 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문득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더듬었다. 마치 그 사진 속 시간만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듯. 모서리의 다른 결을 확인하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정말 너일까? 그는 책상 위에 차를 올렸다. 다식은 보리차였다. 보온병에서 따랐지만 그 향은 이미 어릴 적 기억에서 떠오르는 그 보리차 향과는 달랐다. 그래도 그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컵을 쥐고 있었다.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닫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잊힌 무언가를 마주하는 자세처럼 그는 오래전 앨범을 뒤졌다. 부모가 물려준 집에서 가져온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그 속엔 수십 년 전 연애 시절의 사진도 몇 장 있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그는 손을 멈췄다. 흑백 사진, 뿌옇게 번진 배경 속 단발머리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건 갓난아기였다. 아기의 눈은 조금 가늘었고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은 지금 법정에서 다시 만난 혜진의 눈과 똑같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학생이었다. 처음 만난 그 여인은 도서관에서 일하던 조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낮게 말하고 책을 정리할 땐 늘 손등으로 먼지를 털던 그녀. 이름은 서연, 따뜻한 이름이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밤을 걸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다. 부모는 그 여자를 반대했다. 집안도 학벌도 말투도 그런 여자는 내 발목을 잡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작별도 없이. 그날 이후 그는 2번 다시 서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아주 길고 조용하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짧았던 사랑이 생명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 생명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눈앞에서 피고인이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차를 들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부드럽고 가늘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이름을 입 밖에 꺼냈다. 서연아, 혹시 정말 그 아이니?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기에게선 아직 말을 걸 수 없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대답 같았다. 판사는 마치 늙은 죄인처럼 느껴졌다. 무책임하게 사라졌던 사랑, 두고 온 사람, 그리고 이제서야 마주한 아이.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의 딸이라면 나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법대로라면 유죄. 하지만 인간으로서라면 그는 그 대답을 아직 내릴 수 없었다. 단지 그날 이후 그는 재판 기록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진술서, 그녀의 생년월일, 주소, 병원 진료 내역, 그 어느 하나도 화려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처절하게 평범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남긴 과거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다음 재판은 며칠 뒤였다. 그는 판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음속엔 아직 수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었지만 단 하나만큼은 확실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자신이 버린 사랑이 남긴 이름.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마주해야 할 진실. 혜진이 버려졌던 날 병원 앞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이야기는 아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병원 응급실 당직 간호사의 모호한 기억 속에서만 마치 흐릿한 꿈처럼 남아있었다. 작은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젖어 있었고 수건 끝은 피로 물들어 있었죠. 그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듯했고 탯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은 작고 붉었고 손가락은 종이처럼 말라 있었다. 그러나 울음은 강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의 울음. 혜진의 첫 기록은 무명녀로 시작됐다. 이름도 가족도 출생지도 없이 단지 4월 11일 새벽 병원 앞 발견이라는 문장으로만 남은 그녀의 시작.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다. 보육원에서 친구들이 장난처럼 물었다. 너도 수건에 쌓여 있었어? 우리 원장님이 말했는데 너 처음 왔을 때 진짜 작았대. 아이들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혜진에겐 하나의 결론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선택된 아이가 아니라 남겨진 아이였다. 혜진은 어느 시점부터 피 묻은 수건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 자신이 처음 들었던 냄새도 그 수건 냄새였다고 상상했다. 빨래 비누 냄새, 마른 피 냄새, 그리고 봄비에 젖은 먼지 냄새. 그 모든 것을 뒤섞은 기억 없는 기억. 초등학교 2학년 때 혜진은 처음으로 입양이 아닌 보호 연장 통보서를 받았다. 그날 보육원 교사는 그녀를 부르며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 한쪽에는 친권자 없음이라는 글씨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혜진은 가슴속 깊은 곳이 찬물처럼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그녀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거울을 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은 공허한 방 안에서 메아리 치지 않았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서 멈췄다. 이제 혜진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처음 아기가 품에 안겼을 때 혜진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작은 입술, 조그만 손톱, 그리고 희미한 젖냄새. 그 아기의 온기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온기였다. 그래서 그 아이만은 절대 배고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젖은 나오지 않았다. 분유는 비쌌고 일자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다. 아이가 울 때마다 혜진은 속옷을 물에 적셔 짜낸 후 작은 컵에 담아 아기의 입에 대보기도 했다. 그건 보리차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었지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아기에게 속삭였다. 넌 버려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혜진은 편의점에서 분유를 훔쳤다. 그 행동은 아이를 지키려는 사랑의 모양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반복이기도 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 선택, 그 흔적을 따라가듯이 법정에서 마주한 판사의 얼굴은 그녀에게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그 눈빛,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시선과 그녀는 그 시선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아주 깊은 곳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혜진은 손을 조심스레 가슴 위에 얹었다. 분유 한 캔의 무게보다 자신이 지고 살아온 빈자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뒤 혜진은 또다시 법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기를 싸고 다니는 헝겊 담요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이제 겨우 몇 주 된 아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불러졌기 때문이다.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재판장의 연락. 처음엔 무서웠다. 왜 자신을 다시 부르지? 혹시 벌이 더해지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걸까? 그러나 그녀는 그 복도를 걸으며 문득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사람 손에서 보리차 냄새 났어요. 그 말은 그날 재판이 끝나갈 무렵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였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아주 잠깐 있었던 봉사자 한 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고 혜진에게는 늘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곤 했다.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고 그 손에서 느껴지는 냄새는 오랫동안 혜진에게 남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손짓이 그 봉사자의 것과 너무 닮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아무런 뜻도 기대도 없이.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말이 어떤 문을 연 건 아닌가 하는 예감과 함께 판사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판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이제 그는 법복을 벗고 셔츠 차림이었다. 딱딱한 나무 책상이 아닌 작은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기는 품 안에서 여전히 숨 고르듯 잤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내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판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렸다. 혹시 서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침묵이 흘렀다. 아주 길고 조용한 침묵. 밖에서는 봄 햇살이 지나가는 소리가 창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분은 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찻잔을 밀었다. 이건 보리차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혜진은 차를 바라보다가 문득 숨을 들이쉬었다. 그 향, 맞았다. 어릴 적 그 봉사자가 주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건 단순한 보리차의 향이 아니었다. 어떤 보호받는 느낌, 따뜻한 기억, 아주 오래된, 잊혔다고 믿었던 다정한 시간의 흔적. 왜 이걸 저에게? 그녀는 묻지도 못한 채 말을 삼켰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가 혹시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연이 그때 아이를 낳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은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은 너무도 단순하고 짧았지만 그녀의 속을 한 번에 흔들어 놓았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을 기다린 적 없다고 믿었던 삶. 그 삶에 이제 와서라도 혹시나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판사의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감히 붙이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이 떠나온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말없이 손을 내려 아기의 머리를 감쌌다. 손끝에 닿는 머리카락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촉감이 처음으로 그녀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름이 뭐죠? 그가 물었다. 혜진은 미소도 눈물도 아닌 표정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하늘이에요, 윤하늘. 그 이름은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 자신이 남겨졌던 하늘 아래. 이제는 다시 연결될지도 모를 인연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판사실을 나선 혜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작은 방천장의 빛바랜 석고 틈 사이로 물방울 소리가 조금씩 새어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틈새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계속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그 사람이 내 아빠일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그날 재판장의 눈빛을 떠올렸다. 따뜻함이라기보단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 같은 표정.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 이제 와서 그녀의 삶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판사는 조용히 휴정을 신청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법의 원칙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더 절박했다. 그는 법원 근처 유전자 검사센터에 신청서를 넣었고 며칠 후 혜진도 그것에 응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길고 조용했다.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매일 기록을 남겼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랑했던 여자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나는 너무 쉽게 손을 놓았다. 그 손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챘다. 며칠 뒤 봉투가 도착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기 전에 손을 잠시 올려놓았다. 맥박이 뛰었다. 손끝이 식었다. 그리고 그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는 부녀 관계 99.8% 일치.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소리가 흔들렸고 무언가 오래된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닫아놓았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날 오후 그는 혜진을 불렀다. 이번에는 법원도 아니었고 판사실도 아니었다. 작은 찻집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공간. 그 속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결과 나왔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혜진의 심장을 찌르듯 스며들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분은요, 제 어머니는 잘 지내셨나요? 처음으로 그녀가 묻는 말이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모릅니다. 마지막이 그날이었어요.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원망하며 자라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은 죄인이었다. 법정에 앉았던 그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다. 시간에 무릎 꿇은 흔들리는 노인의 얼굴이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오랜 시간 맴돌던 울음이 실린 말이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살면서 갚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말에 혜진은 조용히 아기를 품에서 꺼내 그의 앞에 보여주었다. 아기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작고 또렷한 눈동자.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눈은 오래전 서연의 눈과 똑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자신의 딸 혜진의 눈이기도 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고 했죠? 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조용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혜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껏 자신을 덮고 있던 차가운 그림자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 둘 다 버려지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서울엔 첫눈이 내렸다. 혜진은 아기 하늘을 감싸 안고 천천히 법정으로 향했다. 오늘은 마지막 판결 선고일. 분유 한 캔을 훔친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누구도 없이 홀로 재판정에 들어서던 자신이 아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낡은 히터의 바람 소리가 귀에 닿았다. 특유의 먼지 섞인 따뜻한 냄새, 겨울마다 보육원 강당에서 맡았던 아이들의 털 달린 점퍼 속에서 섞여나던 냄새. 혜진은 그 공기에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고 나무 벤치의 찬 기운이 허벅지 너머로 전해졌다. 그녀는 하늘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섰다. 여전히 검은 법복을 입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절박한 선택으로 보이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합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벤치에 앉은 채 품속에서 하늘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기 전 조용히 벤치 위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다. 작은 쇼핑백. 그리고 그 안에 그날 훔쳤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분유 한 캔. 새 것이었다. 사비로 구입한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그 옆엔 작은 메모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돌려드립니다. 저는 빚지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법정을 나왔다. 바깥엔 눈이 조금 더 쌓여 있었다. 길 위엔 발자국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고 혜진은 그 위에 자신의 발을 포개며 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늘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엔 보리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그 보리차는 그가 손수 내려 보내온 것이었다. 작은 보온병에 담긴 다정한 온기의 조각. 그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존재가 주는 부드러운 미안함을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았다. 누구도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고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용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아버지, 그 한 단어를 부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방 안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하늘은 손을 허공으로 흔들며 옹알이를 시작했다. 마치 들었어,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혜진은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선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불빛이 흩날리는 흰 입자 위로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남겨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다시 지켜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랑은 이름도 기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 다른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길, 우리 가족도 그랬었어요. 조용했지만 잊히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이름 없는 용서가 조용히 자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